안녕하세요. 무인 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잠을 뒤척이시나요? 잘 찾아오셨어요. 잠 못 드는 밤 꿀잠 잘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시작하기에 앞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저에게 첫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소개하는 제품을 총 30분께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같이 알아볼까요? 여러분, 잠을 뒤척이는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 불빛, 늦은 시간에 커피 한 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멜라토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수면 리듬을 흔드는데요. 특히 멜라토닌은 20대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 40대 전후가 되면 급격히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니 매일 뒤척이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잠들기가 어려운 여러분께 바로 딱인 식물성 멜라토닌인 CJ 웰케어 멜라메이트입니다. 처음 이 제품을 받아보고 놀랐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젤리 형태로도 나왔다는 점이었어요. 국내 최초 젤리형 멜라토닌. 똑똑한 소비자들이 이미 알아봤는지 올리브영에서도 이미 판매 1등을 하고 있는 멜라토닌 제품이라고 합니다. 멜라메이트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식물성 멜라토닌이라는 점인데요. 사람 몸속 멜라토닌과 동일한 분자 구조로서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 멜라메이트는 구미 형태와 정제형 알약 두 가지 형태가 있고, 젤리는 타트 체리 맛이 나서 사탕처럼 먹기 편하고, 정제 제품은 리뉴얼로 1mg에서 2mg으로 함량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복용법도 간단해요. 자기 전 씻으러 들어가기 전에 한 알 먹고 샤워 후 스킨케어까지 마치고 침대에 누우면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루틴이 완성됩니다. 혹시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민감도에 따라 0.5mg 또는 1mg 저함량부터 시작해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아가는 걸 권해드려요. 누구에게나 편안한 밤은 필요합니다. 오늘도 고생한 당신, 이제는 걱정 내려놓고 편안한 밤의 메이트, CJ 멜라메이트와 함께 하세요. 무인서점 구독자분들을 위한 CJ 멜라메이트 증정 댓글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잠들기 전 듣는 탈무드 이야기. 결백한 복숭아 도둑. 훌륭한 맛으로 이름난 복숭아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는 왕이 애지중지하는 보물 중에 하나였죠. 복숭아 맛이 원체 좋다 보니 왕은 나무가 자랑스러우면서도 늘 걱정스러웠습니다. 복숭아를 누가 홀랑 따서 먹으면 어떡하지? 고심한 끝에 왕은 복숭아 나무를 지키는 경비병을 뽑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다음이 걱정이었습니다. 뽑아놓은 경비병들이 복숭아를 먹을까봐 걱정이었죠. 그래서 한 가지 묘수를 내기로 했습니다. 키가 아주 작아서 복숭아 가지에 발이 닿지 않는 난쟁이와 어디에 복숭아가 달렸는지 알 수 없는 맹인을 고용하면 될 거야. 왕은 자기 생각에 매우 흡족해하며 난쟁이와 맹인을 경비병으로 세워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 좋은 심성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경비병을 서게 된 날부터 서로를 도와 복숭아를 훔쳐 먹기 시작했습니다. 맹인이 난쟁이를 자기 어깨 위에 앉히면 난쟁이는 복숭아가 달린 방향을 알려주고, 맹인이 그대로 이동하면 난쟁이가 마침내 복숭아를 따내는 식으로 말이에요.
며칠 후 나무에는 복숭아가 한두 알밖에 남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나무를 본 왕은 무척 놀라며 크게 노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경비병들이 복숭아를 다 따먹었으리라고 짐작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끌려와 왕의 앞에 납작 엎드려 신문을 당했습니다. 네 이놈들, 내 복숭아를 지키라고 세워두었더니 오히려 복숭아를 다 따먹다니. 그러자 맹인이 먼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맹인입니다. 복숭아가 어디에 달린 줄 알고 따서 먹었단 말입니까? 이어서 난쟁이 역시 가증스럽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 눈에는 물론 복숭아가 어디 달렸는지 다 보입니다. 헌데 그렇다 한들 제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키로 어찌 그 높이 달린 복숭아를 따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왕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숭아 도둑임이 분명했지만 또한 결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만들기 나름. 한 성실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십 년간 부지런하고 충직하게 일한 덕분에 주인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네 덕에 매우 편하게 지냈다. 이제는 너도 나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길 바란다. 이 재물들을 가지고 가거라.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다. 노예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는 주인께 감사하고 거듭 인사하며 길을 떠났지요. 하지만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가던 그는 그만 큰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재물은 모두 바다로 떠내려 가버렸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그는 겨우겨우 헤엄쳐 외딴섬에 도착했습니다. 행복은 내 것이 될 수 없단 말인가. 얼마 전까지 천국을 거니는 것만 같았는데 지금 내 처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하구나. 그는 신세를 한탄하며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급한 것은 몸을 가릴 옷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거센 파도에 옷까지 찢겨나간 그는 거의 알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 보면 도와줄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무작정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들어가자 마침내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헐벗은 몸이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이고 조심스레 걸어갔지만 그를 발견한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그를 보고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거나 만세를 외쳤지요. 우리들의 왕이 오셨다.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 오셨어.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화려한 궁궐로 데려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는 얼떨떨했지만 생전 처음 누리는 편안한 생활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내게 왜 잘해주는 겁니까? 게다가 나를 보고 왕이라니요. 난 여기 오기 전까지는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곳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당신이 인간 세상에서 노예였는지 왕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당신들은 누구이며 난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들은 사람의 영혼이랍니다. 당신은 운명적으로 여기 오시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당신은 딱 1년만 이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 섬에서 나가 죽음의 섬으로 홀로 떠나셔야 합니다. 그러자 그는 무척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죽음의 섬이라니,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섬 바로 옆에 있는 섬입니다. 사람들은 담담한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그는 그 말에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을 챙겨서 마을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마을을 떠나 이웃에 있는 죽음의 섬에 가곤 했답니다. 그리고 되도록 1년 동안은 좋은 왕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가 왕이 된 지 1년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죽음의 섬으로 떠났지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받았던 옷도 벗어놓은 채 알몸으로 섬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죽음의 섬은 그가 1년간 가꾼 덕분에 더 이상 죽음의 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황량한 사막이었던 이곳에 꽃과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두면서 섬은 점점 살기 좋은 낙원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꿔놓았던 것들이 이제는 무럭무럭 자라나 아름다운 섬을 만든 것을 보며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만들기 나름이라는 것을요. 포도와 여우. 탐스러운 포도가 가득 열린 포도밭 옆으로 여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렇게나 먹음직스러운 포도들이 많다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군. 여우는 포도밭 주변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런데 포도밭은 커다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도저히 여우의 키로는 뛰어넘기 힘든 높이였지요. 여우는 다른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이윽고 울타리 아래 아주 작은 구멍을 하나 찾아냈지요. 여기라면 들어갈 수 있겠다. 하지만 조금 작아 보이는걸. 아, 그러면 되겠다. 여우는 구멍 한쪽에 자리를 잡고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자 살이 빠져서 몸이 홀쭉해졌지요. 이제 들어가 보자. 여우는 예상대로 구멍에 쏙 들어갔답니다. 덕분에 포도밭에 주렁주렁 달린 포도들을 마음껏 따먹었지요. 배가 고팠던 터라 더욱 허겁지겁 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포도를 실컷 먹은 뒤에 배가 산처럼 부풀어 올라 여우는 움직이기조차 힘들어졌어요. 먹을 만큼 먹었으니 어서 밖으로 나가야겠다. 여우는 들어왔던 구멍으로 머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우의 몸은 도저히 구멍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포도를 너무 많이 먹은 탓에 배가 너무 불러 있었죠. 어쩔 수 없이 여우는 들어올 때처럼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다시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여우의 배는 포도밭에 들어오기 전처럼 홀쭉해져 버렸지요. 여우는 다시 구멍으로 들어가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여우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뱃속은 포도밭에 들어가기 전이나 나온 후에나 똑같구나. 무언의 소통. 가장 지혜롭기로 유명한 이스라엘 랍비와 친구인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생일까지 같아서 서로 두터운 우정을 쌓아왔죠.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사사로운 고민까지 황제는 랍비에게 많은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렇지만 두 사람의 우정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은 사이가 영 좋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의 국민들도 서로를 싫어했고 자신들의 황제가 랍비와 친하다는 것도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랍비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얼굴을 마주하고 의논을 할 수는 없었죠. 그 대신 편지를 써서 사자를 통해 랍비에게 전달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황제에게 고민이 생겨 또 편지를 한 통 써서 전했습니다. 내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죽거든 내 아들이 아무 탈 없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아끼는 도시인 티베리우스를 교역이 왕성한 자유무역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루는 건 욕심이자 불가능한 일일 것 같소. 그렇다 해도 두 가지를 모두 이룰 방법이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황제는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도 답장은 절대로 받지 못할 거라 단념한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두 나라 간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랍비와 편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발각되면 황제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 끝에 황제는 편지를 전하러 보냈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랍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러자 사자는 랍비가 했던 행동을 따라해 보이며 말했습니다. 랍비께서는 편지를 읽고 나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는 아들에게 비둘기를 주며 하늘로 날려보내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옳거니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황제는 사자의 행동만으로도 랍비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먼저 아들을 왕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아들이 티베리우스를 자유무역도시로 만들게끔 하라는 메시지였죠. 몇 달 후 황제는 자신의 고민을 또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궁에 있는 대신들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뜻이 맞지 않는 이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랍비에게 편지를 전하고 돌아온 사자가 말했습니다. 이번에 랍비께서는 편지를 읽고 뜰로 나가시더니 풀을 한 포기 뽑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또 한 포기를 뽑아오신 후에 얼마 있다 또 나가서 풀을 뽑아오셨습니다. 황제는 무릎을 탁 치며 알아차렸습니다. 뜻이 맞지 않는 대신들을 한꺼번에 몰아낼 것이 아니라 티가 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씩 천천히 내보내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 밤이 되자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주인은 문을 열어 누가 왔는지 내다보았습니다. 나는 왕의 사자요. 그러니 명을 따르시오. 왕의 사자라고요? 그럼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하지만 임금님의 사자라는 사람은 꼼짝도 않고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부릅뜨며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당신에게 되도록 빨리 성으로 돌아오라는 명을 하셨소. 그러니 어서 나를 따르시오. 집주인은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건 없었지만 사자의 험악한 분위기를 보면 왠지 벌을 받으러 갈 것 같기도 했었어요. 집주인은 이대로 혼자 가기는 너무 무서워서 함께 갈 사람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가장 친한 친구와 두 번째로 친한 친구, 그리고 그보다는 못하지만 늘 함께하는 친구까지 3명이 생각났지요. 그는 사자에게 부탁하여 친구 1명을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장 친한 첫 번째 친구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이 친구는 그를 가장 아껴주었으며 그의 부탁을 거절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 친구, 자네가 이 한밤중에 웬일인가? 이보게, 나 좀 도와주게나? 무슨 일이 생겼는가? 첫 번째 친구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왕이 자기를 성으로 불러들였으며 왠지 사자의 말투나 행동으로 보아 상을 받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 역시 냉랭하게 돌변했죠. 설마 나보고 성에 대신 들어가 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건가? 아닐세. 대신이 아니라 그저 나와 함께 들어가 주었으면 해서 그렇다네. 내가 너무 겁이 나서 말이지. 첫 번째 친구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함께 가줄 수가 없네.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집주인은 울상이 되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야 당연한 것 아닌가. 함께 들어갔다가 나까지 왕께 벌을 받으면 이 무슨 낭패가 아니겠는가. 집주인은 시무룩해져서 하는 수 없이 두 번째 친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를 반갑게 맞이하는 두 번째 친구에게 집주인은 그간의 사정과 첫 번째 친구로부터 거절당한 이야기를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자네는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지? 두 번째 친구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가 신중히 말했습니다. 좋아, 가겠네. 하지만 성문 앞까지만 동행할 걸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두 번째 친구는 큰 선심을 쓰듯이 말했죠. 하지만 집주인은 왕의 앞에 함께 있어줄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힘없이 발길을 돌려 마지막 친구에게로 향했어요. 이제는 큰 기대도 없이 그간의 일들을 친구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앞에 두 친구에게 거절당한 일까지 말이지요. 그런데 세 번째 친구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만. 아주 힘들었겠어. 이 친구야, 자네가 함께 가달라는데 무엇을 망설이겠는가? 내가 따라가 줌세. 함께 가자고.
집주인은 깜짝 놀라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마지막 친구에게 되물었어요. 자네 농담이 아닌가? 나는 큰 벌을 받으러 갈 수도 있고 함께 온 자네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어. 그런데도 함께 갈 텐가? 이복의 친구, 자네가 벌을 받을 리 없는 좋은 사람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다 혹여 벌을 받으러 간다고 해도 그건 왕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을 것이니 내가 바로 잡아드려야지. 집주인이 찾아갔던 세 친구의 이름은 각각 재산, 주변 사람, 그리고 좋은 행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표현된 존재는 바로 죽음입니다. 본래 사람들은 재산을 쌓으며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법이기에 늘 가까이에 두고 있지요. 하지만 재산은 살아있을 때만 가까이 둘 수 있습니다. 죽어서는 가져가지 못하지요. 그렇기에 첫 번째 친구인 재산은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친구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인 주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함께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생활 속에서 곁에 있으며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 이들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친구가 따라가 주겠다던 성문은 바로 홀로 남겨질 무덤을 의미하지요. 마지막 친구인 좋은 행실은 평소에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은 후에도 오래도록 남아있지요. 그리고 죽은 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증거이자 기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범인을 잡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 예루살렘으로 간 3명의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시장에서 물건을 싸게 사서 각자의 마을에 파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처럼 큰 도시에 올 적이면 늘 큰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처럼 복잡한 대도시에는 도둑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 장사꾼은 국리 끝에 모두의 돈을 모아 한 군데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밤새 몰래 그 돈을 훔쳐 다른 곳에 숨겼습니다. 이튿날 아침 세 사람은 시장에 가려고 묻어둔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없어지고 난 다음이었죠. 그들은 서로 옥신각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모두 없어졌잖아.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돈이 묻혀 있는 건 우리밖에 모르니 범인도 이 안에 있어. 세 사람은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돈을 가져간 사람이 먼저 실토할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혜로우신 솔로몬 왕이시여, 저희 중에 범인이 누구인지 부디 밝혀주십시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솔로몬 왕은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단 자네들 셋은 모두 수완이 밝은 장사꾼들이니 매우 현명하겠구나. 그럼 나부터 좀 도와주게나. 내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주면 자네들 중에 범인이 누군지도 내가 밝혀주도록 함세. 새 장사꾼은 좀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어.
그런데 처녀는 언제부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지.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약혼자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이별을 하는 대가로 위자료를 받아달라고 했지. 하지만 약혼자는 위자료를 거절하며 처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라고 놓아주었지. 결국 처녀는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어.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겨버렸지. 어떤 문제입니까? 처녀의 집은 원래 부유했기 때문에 늘 돈을 노리는 자들이 주변에 득식을 댔어. 그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늙은 도둑에게 납치되어 버렸지. 하지만 처녀는 잡혀가는 동안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했어. 그리고 도둑을 설득하기로 맘먹었지. 처녀는 도둑에게 자신은 약혼자에게 파혼해달라며 위자료를 준다고 했는데도 그 약혼자가 거절하며 자신을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얘기했지. 그러면서 그렇게나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도 돈 한 푼 받지 않고 보내주었으니 욕심에 중동적으로 납치를 행한 도둑에게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사정했지. 도둑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국 아무 대가 없이 처녀를 놓아 보내주었지. 자, 이게 바로 자네들이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야. 이 이야기에서 가장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러자 첫 번째 장사꾼이 대답했습니다. 처녀의 원래 약혼자가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건 왜지? 약혼자는 자신이 비록 상처받더라도 처녀가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나는 것을 지지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자료 역시 받지 않았겠지요. 이 말에 두 번째 장사꾼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칭찬을 받아야 하는 건 처녀입니다. 그건 또 왜 그런가? 처녀는 비록 약혼자를 저버렸으나 자신의 사랑에 대해 솔직히 고백했고 약혼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위자료를 주고자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옆에서 팔짱을 끼고 듣던 세 번째 장사꾼이 말했지요.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됩니다. 도둑은 처음부터 처녀 집에 돈을 노리고 그녀를 납치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말에 설득되어서 그 많은 몸값을 포기하고 처녀를 돌려보내다니요. 이건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솔로몬 왕의 표정이 불현듯 무섭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네가 바로 돈을 훔쳤구나. 모두들 들어라. 이 도둑을 잡아 당장 포박하라. 사내는 경비병들에게 붙잡혀 꼼짝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왜 범인입니까? 솔로몬 왕은 당장이라도 그를 바깥으로 내동댕이 칠 것처럼 무섭게 보았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모두들 처녀와 약혼자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누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어떻게 위로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공감했다. 하지만 이놈은 오로지 돈에 관련된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다. 돈 말고 의리나 약속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이놈이 범인임이 틀림없다. 왕의 판결을 들은 장사꾼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더라도 결국 돈을 만든 것도 버는 것도 사람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죠. 베푼 자에게는
복이 있으니. 마음씨 좋은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커다란 가수원과 목장이 있었어요. 부부는 이곳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해마다 찾아오는 랍비와 손님들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쓰는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돈을 더 벌수록 인정을 더 많이 베풀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에 그만 이 마을에 아주 거센 폭풍우가 불어닥쳤어요. 대부분의 나무들이 쓰러지고 과실들도 쓸 수 없게 되어버렸죠. 게다가 가축들에게는 전염병이 돌아서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농부가 가진 가수원과 목장도 황폐해졌답니다. 그러자 농부에게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마지막에 농부에게 남겨진 것은 겨우겨우 경작을 할 만한 땅 하나가 고작이었죠.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이웃들은 진심으로 농부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하지만 정작 농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그 돈들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잠시 빌려주셨던 것을 더 필요한 이에게 주기 위해 다시 가져가신 것뿐입니다. 이웃뿐 아니라 해마다 찾아오는 랍비들도 농부를 근심 어린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처럼 천사 같은 분이 어쩌다 이런 공경에 처하신 건지. 그러나 오히려 농부와 그의 아내는 랍비들을 걱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랍비님들께서 세우시는 학교와 예배당을 유지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시는 데에 기부를 해드릴 수 있었지만 올해는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예전처럼 기부금을 드려야 하는데 마땅치가 않네요. 하지만 농부와 아내는 랍비들에게 밖에 있는 땅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랍비님들을 그냥 가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 땅의 반을 팔아서 기부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랍비들은 농부와 아내의 제안에 오한이 벙벙했습니다. 자기 처지를 챙기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랍비들에게 기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저 작은 땅의 절반까지 내놓으시면 대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실 작정이십니까? 랍비들이 근심스럽게 묻자 농부는 오히려 느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나머지 절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열심히 일구고 가꾸면 되지요. 그 후 농부는 땅의 절반을 정말로 랍비들에게 내놓고 남은 땅을 일구었습니다. 먹고 살 수만 있을 정도로 살림이 빠듯했지만 농부와 아내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느 때처럼 밭에서 일을 하던 농부의 쟁기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쟁기를 들고 그곳을 계속 파보았어요. 마침내 농부는 모습이 드러난 물건을 보자 깜짝 놀라 벌러덩 뒤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보물상자잖아. 농부가 발견한 것은 큼직한 보물 상자였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는 아주 값비싼 보물들이 가득 들어있었죠. 농부는 보물들을 팔아 다시 큰 목장과 농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랍비들은 다시 농부를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농부가 가난할 거라 여긴 랍비들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부금을 받을 게 아니라 나누어 줄 생각으로 농부를 찾아왔죠. 그들은 농부의 오두막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죠. 그들은 혹시 농부와 아내가 절반 남은 땅을 일구는 것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서 어딘가로 떠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던 이를 붙잡고 농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 여기 살던 착한 농부 말이요. 저기 언덕 위에 큰 저택이 보이시오. 거기가 이제 그들의 집이요. 랍비들은 그가 가리킨 언덕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궁처럼 아름답고 큰 집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얼른 그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라피님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농부는 지금껏 어느 해에나 그랬던 것처럼 랍비들을 반겼습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랍비들에게 농부와 아내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죠. 그러자 랍비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 눈물을 흘리며 외쳤답니다.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